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나도 후회를 많이 하네요. 옛날에 나도 성질 발달해가지고 내가 혼내킨 사람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많이 후회합니다. 그때 좀 참고 잘해줄 걸. 자, 어디 정재문님 지난 시간에 내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총무님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앞자리에 계십니다. 한 번에 51쪽. 51쪽? 복덕가는 복덕 가는가? 계속 봅시다.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 자, 예, 51쪽이 아니라 64쪽 해야 됩니다. 그래. 자, 그래. 자, 소리는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교재 분량으로 봐서도 좀 빨리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 소련의 변화와 중소 분쟁에 대하여 이건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이 얘기를 안 해도 나중에 또 동아시아 국제관계 할 때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기회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우선 중소 분쟁을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련의 변화를 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련의 정치는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 첫째, 러시아 제국이 망한 후로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됐으니까. 첫째는 레닌 시대 1917년부터 1924년 레닌이 죽을 때까지. 레닌이 죽고 나서 이제 스탈린 시대가 등장하는데요. 24년부터 53년까지. 53년에 스탈린이 죽었으니까. 이때 레닌이 죽을 때 이런 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레닌이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레닌을 따랐던 그 이제 동기들, 후계자들이죠. 후계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고 저놈이 이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사람이 이제 스탈린인데, 스탈린이 레닌에게 갔어요. 선생님, 혁명을 하지만은 박정희나 이런 사람처럼 총이나 칼로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의 혁명 지도자들은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책을 쓰고 그래서 모택동도 모택동 전집이 있고 스탈린도 스탈린 전집이 있고 뭐 자기가 썼으리라고 나는 생각은 않지만은 김일성도 김일성 선집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존경을 해. 항상 선생님 선생님. 옛날에 우리가 DJ를 부를 때 다 선생님 선생님 했던 것하고 똑같아.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하는 동안에 가장 뭘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면 좋을까요?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레닌이 그랬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래, 내가 죽고 나서 네가 정치를 할 때 잘해야지. 인민을 위해서 잘해야지. 요것 한 가지만 꼭 염두에 두어라. 너는 절대 인민을 배고프게 하지 마라. 인민의 배를 굶게 하지 마라. 배가 고프면 안 돼. 그건 레닌의 이 얘기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닌의 이 얘기가 아니라 레닌이 틀림없이 논어를 읽었어. 그래서 한 말일 거야. 내가 보기에 공자님이 그랬어. 적식이라고 그랬어. 공자님이 정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일까요? 그러니까 적식이라고 공자님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였어. 족병이라고 그랬어. 정치는 족식, 족병이 하라고 그랬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치학 교과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된 책을 찾아봐도 그 말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 정치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정치고, 그 다음에 배만 부르면 뭐 합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안 돼. 우리 보십시오. 구한말 때 나라를 뺏겨버리니까 일본한테 그렇게 서름받는 거. 나라를 안 뺏기려면 적병을 해야 돼. 그걸 요즘 말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국가 안보예요. 영어로 하면 그것이 National Security요. 똑같은 이치를 따져보면 근데 딱 레닌이 그랬어요. 너는 인민의 배를 고프게 하지 마라.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느니라.
이 레닌이 스탈린한테 인민을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마. 이게 뒷말이 기가 막힌 말이요. 인민을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말라고시오. 아니 배고프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또 너무 배부르게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인민은 배부르면 딴 생각은 난다. 여기를 잘 쥐라고 하시요. 모가지를, 목줄을. 8분 능선에서 잘 쥐어. 너무 배가 고프면 반드시 배고프면 폭동이 일으켜. 중국 역사 5,000년 농민 폭동이요. 우리는 지금 공산정권이 들어서서는 그걸 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 1949년 이후에는. 과거에는 그걸 뭐라 하냐면 농민의 난이라고 했어요. 농민 난. 동학혁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동학혁명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다 우리가 동학난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것이 왜 났냐? 전부 우리 인민들이 백성들이 배고픈 데서 난 것이요. 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똑같이 배가 고파버리면 나는 비교적 빨리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게 묘합니다. 똑같이 여기 30명이 있는데 똑같이 배가 고파.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위기를 함께 넘기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순영 장군은 그냥 잘 먹고 와가지고 번지하고 그냥 해. 야, 이 양반은 쩔쩔 굶고 와가지고 배에서는 쭈르륵 소리가 나고 내가 여기다가 물 한 잔 따라 갖고 왔는데 이것이 고기 덩어리로 보여. 한 3일 굶었구만. 환장을 하니까. 굶으면 환장합니다. 환장이라고 있고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내가 미안합니다. 장보가 도는 것이 환장인 것이. 그러죠. 장부는 왜 도냐? 정상적으로 영양이 공급되면 장부가 안 돌아. 그리고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장부는 안 도는 것이요.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이것이 환장을 하는 것이에요. 뒤틀려. 그것이 환장이에요. 어떻게 며칠 굶어보면 환장하니까 여름에 영양 공급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뇌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시계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 이제 이게 두뇌가. 그러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 이제 이것이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여기 막 고기 똥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환장해서 달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도 똑같습니다. 너무 배불러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왜? 기름기가 끼야. 얘가 뱃속에가 기름기가 끼야. 자, 날마다 육식으로 해가지고 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도 탈이 나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탈이 나. 개인적으로 탈이 난 것은 저 혼자 병들고 말이야. 나도 과거에 잘 먹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대학에서 제일 교수들이 하고 싶은 보직이 뭔 보직인지 아세요? 전대나 조대에서. 전대는 경영대학원 원장. 다른 거 헐락 안 해요 교수들이. 행정대학원 원장. 두 개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경영대학원 원장은 사업원 사람들이 갖다 그냥 막 들이대. 저녁마다 데리고 가서 그냥 좋은 데로 데리고 가서 원장님 하고 그냥 먹이고. 행정대학원 원장은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원장님 가입시다 수업 끝났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2차로 가십시다, 3차로 가십시다 해갖고 막 대접을 해. 그것이 우리 조대에서는 정책대학원이야. 전대 행정대학원하고 성격이 같아 이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와, 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나는 분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광양도 있고 광진도 있고 상무대도 있고 또 장군들이 또 오직 잘 먹고 다니니까 그러니 공부를 가르치는 원장님 얼마나 대접을 잘해봤어요. 와, 제 키에 160, 600기 안 되는 키에다가 77kg가 나가보니까 와, 얘가 예령이더만. 백같은 고기는 좋지요. 그러더니 딱 쓰러져. 수업할 때 앉아서 했어요. 내가 상무대에서 장군들, 장교들, 영광급 장교들 앉혀놓고 딱 한뒤 어지럽대. 어지러워. 막 어지러워. 요런 걸 막 잡았어 이제 책상을. 군대 책상이 단단하거든. 요런 걸 잡아도 소용이 없더만.
막 어디 와. 뭐 천장에 땅바닥으로 가고 땅바닥에 막 천장으로 가. 그러더니 내가 안 되겠다. 나 좀 휴게한다고. 휴게실로 좀 옮겨주라고 하니까 학생들 붙들고 휴게실에 갔어요. 거기 가더니 선생님 막 오바이트가 나오더라. 그랬더니 바켓으로 거의 3분의 1을 토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떨어져 버렸어. 50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의무대로 해보니까 그래도 살라고. 의무대 그날 당직 의사가 만일에 치과 의사나 당직을 해버렸으면 아니, 일반 의사가 했으면 근데 치과 의사가 당직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의식이 있어. 자기들이 치과 의사가 볼 병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내가 조대 교수니까 조대병원으로 만일에 어디 외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달라들어갖고 그 사람이 볼만하다 의사니까 그랬으면 내가 불러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저대 와서 이제 막 무엇을 놓고 막 묻고 해갖고 혈관을 뚫고 막 어쩌고 해갖고 이제 살아났는데 일주일 만에 또 떨어지대요. 12시 밤 12시에 해가지고 소변을 보는데 딱 떨어져. 더 이제 심해져. 오줌이 나오다가 오줌줄기가 딱 막혀버리나. 그래갖고 이제 조대 의사들이 이제 자기들로서 못 오겠다. 빨리 가시라고.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앰뷸런스를 또 타고 이제 아산병원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대 나온 그 친구 내 하나가 거기서 그 마취과 과장을 한 친구가 있어. 그때.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 오고 막 친구들이 달라들어갖고 그래갖고 아산병원에서 또 살아나갖고 왔습니다. 근데 다 후유증을 걱정하대요. 저 정도 되면 후유증이 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15년이 되었어도 후유증이 없이 걸음걸이도 반듯하고 기억력도 별 문제가 없고 언어 능력도 괜찮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 조상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너무 잘 먹어도 못 쓴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잘 먹으면 반드시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딴 생각을 해. 자유를 요구해요. 사람이 잘 먹게 되면. 여러분 민주주의 하는 나라치고 극도로 가난한 나라가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 봤는가요, 여러분? 이 지구상 역사에 지금 현재 없어요. 전부 국민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 되어야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는 목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이 고루 잘 살게 하자고 하는 것이 자기들 목표이기는 하나 그것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는 지뢰밭이야. 왜? 딴 생각해봐라. 그러면 공산주의가 안 돼. 똑같은 이치야. 그래서 레닌이 이거를 잘 지어라. 너무 배고프게 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너무 배가 부르면 자유를 요구하니까 그때는 공산주의가 인민 통제가 안 된다. 그 유명한 이 얘기를 그때 남긴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스탈린 지도간 사람이죠. 독재자로 많이 사람을 죽이고 정적을 죽이고 우리 고려인들 우리는 중국에서는 우리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쪽에서는 이걸 조선족이라고 하고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지들 말로는 까리안스키 그래요. 러시아 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집단 이주를 해버렸어. 시베리아에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살아. 조선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농사 짓는 기술이 좋으니까 벼농사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위도가 딱 정해져 가지고 한반도 우회로 가면 병사가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위도를 넘어서 벼농사를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도 이 벼를 키우고 한 것이요. 그렇게 근면하니까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스탈린이 딱 지시를 내려갖고 군인들을 시켜서 너희들 짐 싸. 사전에 예고도 전혀 없이. 그래갖고 운동장으로 나와. 이 열차 타. 그래갖고 제대로 준비도 못한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그 느낌이 있는가 봐요. 갑자기 집을 싸라기도 어떤 사람들은 허미를 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는 째까 그 옥수수니 내달아놓은 거 내년에 씌우려고 그런 것을 싸갖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벽시 내년에 못자리 하려고 헌놈을 또 싸갖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차를 타고 탈자 붙은 나라들로 중앙아시아로 간 거 아닙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다 그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로 가서 딱 떨쳐보니까
집이 없지 않아요. 한겨울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전부 땅을 파고 땅으로 굴을 파고 그 옆에 풀을 뜯어다가 거기다 깔고 그 겨울을 놨다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그 벼농사를 수도작을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또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가지고 노력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노력훈장. 이야, 조선 사람들 대단하다고요. 전혀 논농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와서 그냥 물 없으면 그놈을 끌어다가 대갖고 그냥 막 나락을 심고 그래갖고 추수를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겠나요? 이 스타일 시대. 53년에 죽었어요. 53년에 우리 6.25 전쟁이 끝난 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후르시초프 시대인데 저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시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탈린하고는 생각이 전혀 또 달라. 이 사람. 스탈린은 저렇게 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독재 정치로 해가지고 국력을 키우고 이렇게는 했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결국은 무력 경쟁으로 군사력 경쟁으로 가면 이미 배불리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후르시초프가.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과 공존을 해야 된다. 공존. 그러려면 이제 서로 체제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이 내부 인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 인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 미국과 계속 경쟁 체제로 가는 것으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인민들 머릿속에 거의 들어있어. 인민을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1956년에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딱 가서 이 후르시초프가 연설을 한 거예요. 당원 동지 여러분, 공산당 당원들 모인 곳이니까. 거기서 인류의 역사로 볼 때 최초에 우리 인류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분기를 하고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맨주먹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주먹질로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옆에 독 있으면 독 들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총이랑을 만들어서 총으로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은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만일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전쟁의 양상은 어떨까요? 틀림없이 우리 소련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핵폭탄 다 쓸 것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다 쓸 것이고 그러면 지구가 전멸할 것입니다. 지금도 통계로 나오지 않아요. 미국과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핵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체적으로 지구 땅에다 딱 써버리면 한 사람이 한 50분 계속 죽어야 된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 지구는 전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멸하고도 살아남는 수가 있으니까 몇 명은 살아남겠지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원시시대로 갈 거이다 고요. 그러면 4차에 또 전쟁이 또 터진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주먹으로 싸우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류로 봐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소비에트 연방부터 그런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미국과 공존을 해야 합니다. 우선 서로 체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미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이렇게.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산당 만들 때부터 내려온 목표니까 또 스탈린으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았고 당연히 전 세계를 공산주의를 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싸워서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도 얼마나 더 우월합니까? 공산주의는 이론은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왜? 특출난 하나의 사상가가 책상에 앉아서 나 강의한 스피키 쓴 것이거든. 이것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가가 혼자 쓴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산물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하고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 여기서 마그나 카르타가 있어, 영해혁명이 있어,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으로 건너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이 아메리카로 건너가 이 독립전쟁을 거쳐 이런 역사적 산물이 민주주의거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이 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근데 공산주의는 그걸 안 해요. 마크스가 딱그 머리 좋은 철학자가 사상가가 들어앉아서 쓴 것이요. 이것이 우선 첫째 부익부 빈익빈 이 격차를 없애려면 이걸 공동 생산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 분배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 소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익 가치선을 얻는다. 전부 이렇게 그 뛰어난 사상가가 쓴 것이거든.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누구도 여기 대들 여지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길 것 아니요. 이념 경쟁을 하면 이데올로기 경쟁을 하면 그러니 우리가 이데올로기 경쟁을 합시다. 미국과 무력 경쟁하지 말고. 그래서 핵무기 만드는 것도 계속 만드는 것도 좀 줄이고 인민을 배부르게 잘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평화 공존론이야. peaceful coexistence 그럽니다. 영어로는 peaceful co 거기다가 뒤에다가 존재자를 붙이니까 공존이요 existence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평화 공존론입니다. 그래서 이 후르시초프 시대에 사실은 소련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엔 총회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열변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명 우리 어렸을 때 그 신문을 통해서 내가 직접 공부합니다. 그때 텔레비는 보편화되지 않을 때니까 텔레비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 신문에서 봤어요. 후르시초프가 연설을 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 말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흥분해갖고 그냥 구두를 벗어갖고 탁자를 치면서 연설을 했다는 그 기사가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후르시초프입니다.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64년에 죽었어요. 후르시초프가 죽고 나서 소련의 정치는 세 사람이 공동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단일 체제에서 이제 공존 체제로 가는 거예요. 권력을 공유하는 체제로 힘을 합쳐서 후르시초프 체제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당을 물려받은 사람이 브레즈네프입니다. 여기에 소련 공산당 당권을 장악한 사람. 내각을 맡아서 하기로 한 사람이 그때 누구든가요, 여러분? 코시킨? 내각을 맡았던 사람이 코시킨. 그 다음에 거기도 의회가 있어요. 우리 국회처럼. 우리 연방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이 소련에서. 그걸 맡았던 사람이 포드고르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권력을 인수를 했어요. 이것을 삼두마차 체제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소련에서는요,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내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국 권력의 산실은 어디냐?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장악한 사람이 마지막 권력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함께 출발했는데 나중에 권력 투쟁을 했어요. 결국은 당을 장악했던 당 서기장을 맡았던 브레즈네프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두 사람들은 권력의 일선에서 사라져가지 않던가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즈네프 체제가 1982년에 끝났으니까 이때쯤 되면은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때 누구지요? 이 무렵에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영화배우 출신의 레이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이 위대한 미국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력 증강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우주 경제, 군사력 증강 뭐 이런 데 돈을 써. 그러니까 상대방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이제 막 군사력 증강에 돈을 써. 이걸 이제 에스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서로 양 국가가 에스칼레이션을 해. 그럴 때에는 어떤 나라가 여러분 이기겠어요? 그 경쟁에서. 어떤 나라가 이기냐? 산업 기반이 튼튼한 나라가 이깁니다. 우선 백과토로 번들을 것보다도 토대가 잘 쌓여져 있는 사람, 내적인 지식 기반이 탄탄히 갖춰져 있는 사람하고 책 몇 권 읽고 달라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요.
결국은 소련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한테 모대방. 그것이 그러면서 그 후로 권력 체제가 이제 과도기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야. 소련이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몇 사람이 계속 바꿔집니다. 안드레포프, 체르넨코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래 못해 이 시기는. 그래서 내가 그냥 몽뚱그래서 지금 과도기라고 써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던가요? 드디어 여기에요. 지도가 그려진 사람. 여기 고르바초프. 이만밖에 지도 그려진 사람이 여기가 이제 고르바초프요. 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들어서는데 고르바초프는 생각은 옳지요. 인민을 배고픔에서 구출을 해주려면 결국은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토대가 경제력이 빈약하니까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아주 바른 생각이에요. 문제는 방법론에 있습니다. 그것을 속도, 정도의 완급 조절을 했어야 돼. 그러면 소련이 그렇게 90년대 들어서서 안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일거에 터버렸어. 그냥 돈만 빌려준다고 하면은 그런 나라들한테 전부 문호를 개방을 해버렸어. 서유럽 국가들한테, 미국한테. 달러를 우선 빌렸어야 되는데 빚준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다요. 이러면 반드시 조건을 달아요. 대신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 문호를 개방해라, 항구를 개방해라, 이 관세를 얼마를 낮춰라. 우리 IMF 체제에 들었을 때 IMF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대해서 요구 조건이 많던가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노동 조건을 어떻게 해, 금리는 어떻게 해, 화폐 발행을 얼마로 묶어, 전부 요구 조건을 걸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던가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서 자본주의를 이제 막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 이러면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 사람들이 서양의 자본주의에 빠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펑 넘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던가요? 91년에 소련이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친 시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엘친은 사실은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자격이라 할까 이런 것이 별로 안 된 사람이에요. 왜? 우선 첫째 무엇이 가져온지 아세요? 술. 그건 절대 지도자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어야 지. 주당파. 그래가지고 집무실에서도 술만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딱 옆에서 본 놈이 있어요. 그것이 푸틴입니다. 푸틴이 KGB 출신이요. 우리말로 하면 중앙정보부 출신이요.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요것만 갖다 주면 야 빠져버리거든. 정치고 모이고 야 니들 알아서 해. 그래갖고 그냥 좋은 외국에 술만 그냥 갖다 주면 우리 13세만 이런 거 갖다 주면 좋아가지고 이러면 야너 알아서 해봐 임마. 그거 나한테 보고리도 말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서유럽에서 KGB 이 파견 공작원을 했거든. 요 푸틴이 외국에서 좋은 술을 갖다가 계속 주면서요 주지육림에 빠뜨려 버렸어. 엘친을. 그래가지고 정치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즐기십시오. 이러고 있다가 단물을 쭉 빨아버렸어요. 푸틴이. 그러고는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요 99년부터 푸틴이 하고 있는데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권력의 욕, 권력욕 그리고 권력 수완이 이 사람이 2035년까지인가 회의했어요. 지난번 헌법을 또 고쳐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굴리면은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푸틴 시대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이제 계속 가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한 것으로 약하고 사실은 중국 정치론이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야 돼. 이제 중소 분쟁으로 넘어가야 돼.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이 부분을 이해가 편하니까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자, 중소 분쟁. 중소 분쟁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념 분쟁입니다. 드린 바도 있지만 우선 소련의 공산당 하는 사람들이 공산당 지도자들이요.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 특히 그 가운데서 모택동을 굉장히 좀 무시를 했습니다. 공부가 작다 저놈은 우리 러시아에 와서 공부해본 바도 없고 유럽에 가서 공부해본 바도 없고 이제 저놈이 외국어도 못하고
막스 레닌 전집도 읽어본 적도 없고 저놈이 어쩌다가 지금 지도자가 됐는데 저는 무식한 놈 항상 이런 게 있어. 사실은 모택동이가 그렇게 무시당할 인물은 아닌데 야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져 와가지고 쭉 오다가 이제 후르시초프가요 평화공존론을 주장을 하면서 뭘 한지 아세요? 스탈린 격하운동을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되니까 상대방으로 자기 앞 전임자의 업적을 좀 깔아뭉개야 돼. 그러면서 스탈린이 굉장히 잘못했다. 그게 옳은 거 아니다. 그렇게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됐냐.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탈린을 깔아뭉갰어. 근데 이것이 중국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니까 오택동이가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런 소련에서 저런 운동이 벌어지는 건 그것이 혼인자 국경이라는 게 막 천막 쳐놓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것이 우리 중국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중국에 내 밑에 있는 놈들이 나를 또 저렇게 격하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택동이가 굉장히 거기 이제 지금 민감하게 되었어. 많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밑에다가 써놨어. 그러면서 그렇게 보니까 후르시초프가 아까 공존론을 평화 공존론을 주장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후르시초프에 대해서. 그것은 정통 공산주의의 노선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는 영구혁명론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막스 레닌이 이래로 지금. 그래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자고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것이 우리 공산주의고 우리 소비에트 아니냐. 그런데 미국과 전쟁하지 말자, 평화 공존하자. 저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인자는 공산주의의 종주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 모택동이가 한 말입니다. 정말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중국이요, 우리. 저건 소련이 아니다. 이렇게 소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르시초프 이래로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상,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수정주의다. 수정주의다. 정통 공산주의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이다. 이렇게 이념으로 서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그 과정에는 또 다른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소련이 중국에다가 여러 가지 원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련이 안 지켜버려. 중국한테 원조 해주겠다는 건 뭐 핵 개발 기술도 원조를 해주겠다, 우주 개발에 관련된 것도 기술 제공을 해주겠다 막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 또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금문도 마저도 위기입니다. 그것이 58년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미국은 함대를 보내가지고 7함대를 보내가지고 대만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소련은 전혀 안 도와줘. 그러니까 야, 니 어떻게 우리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소련에 대해서 또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념 분쟁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토 분쟁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사이에 가장 긴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두 나라 국경 지도를 쭉 머릿속에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국경이 긴가. 요 위에 요 거시기서부터 우리나라로 지금 어디입니까? 함경북도 그 위에 삼각주 있어요. 그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방청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건너보면 그 소련 정거장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이제 우리 조선 땅이거든. 세 나라가 얽혀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국경이 시작해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거의 가보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 나라는 반드시 영토를 두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뭐 영토 분쟁이 있습니까? 없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우리하고 일본은 영토 분쟁이 있는 거 보십시오. 독도를 사이에 놓고. 또 우리하고 중국은 영토 분쟁이 있는 거 보십시오. 이여도를 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역사적으로 옛날에 중국이 강할 때에는
러시아 그때 이제 러시아 소련 되기 전에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가 중국한테 그쪽은 우리 땅이요 말을 못하지요. 근데 이제 1840년 그 이후로 아편전쟁 겪으면서 이제 중국이 힘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특히 뭔 사람을 보내는가요? 응?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뭐 이런 곳에 나오지 않아요. 죄수들을 전부 동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죄수들을 그쪽으로 보내갖고 너희들 거기 가서 개가놓고 땅 넓히고 살아라.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와서 집 짓고 살고 못 오고 하면 이제 러시아 땅 대하고 뭐 우주공사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해서 그냥 러시아 놈들이 점령했던 데가 많아 불어. 그것이 이제 그 이제 흥룡강 그쪽에 이제 일대에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강 속에는 또 이제 조그만한 뭐 사구라고 하는데 그 좀 크면은 그것도 섬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화도도 그러잖아요. 압록강에 있는 섬입니다. 그 위화도가 모래가 쌓이고 해가지고 된 섬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성애가 고려에서 군사보고 가서 이제 저 처벌을 하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마음을 돌려본 거예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고려를 쳐불고 내가 권력 잡아버려야 되겠다. 한 것이 여러분 위화도 해군 아닙니까? 마찬가지야. 그 강 사이에가 나만스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흥룡강 위에가 그걸 러시아에서는 우수리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는 중국에서는 그걸 흥룡강이라고 하는데 그 나만스키라는 섬이 있어. 그 옛날에는 당연히 중국 것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데 뺏어서 가져가고 오면서 땅을 많이 가져가 버렸어.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오히려 더 가져가 버렸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그게 불만이지요. 어떻게 하면 저걸 차지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 판에 두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갈등을 해.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거기서 중국놈들이 먼저 건드렸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소련 병사들이 죽었어요. 근데 소련 놈들이 화라고랑 물러날 놈들이니까 딱 군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무기를 훨씬 소련이 좋아 그 당시.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중국 놈들을 갈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중국 병사가 훨씬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의 우방국가라고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를 공산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죽고 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곧 영토 분쟁입니다. 네르친스키 조약, 아이론 조약 그것은 옛날 얘기였어. 러시아에서 청나라로 청나라 말기 시대에 있었던 영토를 맺었던 조약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읽어만 보시고 그 다음에 18장 문화 대혁명 이 뒤에 지금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현실 중빨 좀 빼야 되겠네요. 문화 대혁명 중국의 혁명이 많지요. 근데 이건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문화 대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이념 갈등에서 중국 지도층 사이에서 벌어졌었던 이념 갈등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념 갈등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모택동과 예컨대 팽택회 사이의 갈등이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래. 모택동이가 최고의 영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다 100% 고분고분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특히 팽택회는 한 2년 남아 여기서 전쟁을 치러보면서 미국의 우수한 무기를 체감하고 갔어. 도저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것이라는 모택동 주석의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미군과 싸워보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병력으로 따지면 10배가 많은데도 그냥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미국 놈들을 못 해먹었습니다. 가서 경험의 바탕에서 모택동한테 대든 거예요. 팽택회가. 우리도 미국과 앞으로 결국은 우리가 대결해야 할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을 해보려면 병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기의 현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공업 가운데서도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석 동지께서 주장하는 그런 농촌공사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100%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스운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더니가 처음에 자기가 세력이 불릴 것 같으니까 뒤로 싹 물러나가지고 저쪽에 이제 남방으로 이제 상해로 이제 이쪽으로 갔지요. 이쪽에 권력 도피입니다. 그것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늙은 나는 이미 늙었다. 어떻더니가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정치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은 먼저 격분을 시켜야 돼 학생들을. 야, 어떻게 저놈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못 해봤어야? 이렇게 하면 저희 영감이 권력투쟁에서 밀려갖고 지금 열로 왔구나 하고 열기가 식업으로 딱 학생들을 모아놓고는요 나는 이미 늙었다. 이징 나오러 다 그래.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도 주동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1공화국 들어서기 전에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유진호 선생하고 영암의 남산 김주현 선생이 헌법 만들 때에는 내각 책임제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한민당에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인천 선생이나 고아 송기로 선생이 대통령은 투기는 투대 허수아비로 하고 실제 권한은 내각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빼겠어요. 딱 이승만 대통령이 그 노예한 영감이 그놈을 맞서갖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이승만 대통령 안 됐을 것입니다. 딱 서울을 벗어나거나 달라요. 큰일 할 사람들은 나는 알기는 많이 안디 내가 육지백판이 허내 머릿속에 근데 그 실천을 못해 나는 거죠. 딱 열차 타고요 우리 전라도로 그 정읍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귀국할 때 연하와 같이 환영해 주셔서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곡을 보고 나는 산천을 보고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정말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는데 내 뜻은 전혀 펼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회운동이나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딱 해버려 이승만 대통령이요. 맞붙어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치는 저 사람들이 한민당이 다 하도록 하고 나는 그냥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회운동이나 하겠다. 정계에서 은퇴해가지고 이래보니까 난리가 나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뭐냐 이 한민당한테. 한민당이 그 당시 엄청난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국민 여론이 전부 한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모셔올 때는 대통령으로 모시자고 모셔왔는데 니기들이 권력은 다 쥐고 야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하라거냐. 한민당이 일거에 무너졌고 그래갖고 다시 이틀 만에 바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그 헌법을 낭산 김주현 선생이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낭산 김주현 선생이 동경대학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베를린 대학에 가서 또 2년간 법학 공부를 법에 기재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 잘못하면 그 당시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니까 잘못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정권이 안 돼. 공산당들이 준동해불게 생겼어. 그러니까 전 양반을 실권을 준 전 양반은 의도대로 헌법을 뜯어고치잖아. 그래가지고 대통령 중심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오퍼레이팅 한 사람들은 기가 막힌 그 술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택동이가 딱 가서 이제 그렇게 해보네요.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웜에 그냥 격분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석동지를 보호해야지. 그래가지고 저놈들 전부 두드러 엎자. 그래갖고 집으로 그냥 가더니 그냥 막 식칼을 들고 나오고 그냥 꽃게이를 들고 나오고 해가지고 관공서라고 생긴 데는 일단 저기가 다. 그 당시는 이제 유속이나 등소평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을 하대요. 그때 이제 당권파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권파 그러면 이 당권파를 씁니다. 요 당권파인 당권파 이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당권파라고 할 때에는 요 당자예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했던 파들, 그래서 당권파들. 그래서 중국에서 당대 그러면 바로 지금을 얘기합니다. 역사에서 당대 그러면, 당대.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 우리는 당대란 말을 안 써요. 지금도 현대라고 현대 속에 포함시켜. 그러나 중국 사학자들은 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언제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것은 당대, 당따이라고, 당대라고. 그 당시에 당권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당권파들은 전부 일거에 쓸어버려야 할 사람으로 젊은이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으킨 것이 문화대혁명입니다. 구체적으로 1966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1966년입니다. 가장 격정적으로 그 운동이 피해 광란이 일어났던 때는 3년간입니다. 1969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수습 단계로 들어섰는데 그대로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모택동 주석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모택동 주석이 죽고 나서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었죠. 문화대혁명. 경과는 내가 쭉 이제 써졌습니다. 언젠가도 내가 지난 시간, 제일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꼭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떤 언론이 문제가 하나 터지거나 문학작품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가 터지거나 그런다 같은가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민일보의 대학 교수 출신으로 당시 북경시 부시장을 했던 오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해에서가 황제를 꾸짖다. 해에서 매조, 그 매자 아닙니까? 매도하다는 매자, 중국 발음으로 마입니다. 그러니까 매 황제, 해에서 매 황제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해서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청렴결백했던 그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그 오함이 좀 좋게 썼어. 그런데 그걸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비판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누구냐? 그게 누가 또 그걸 비판하는 밑에 있네요. 명나라 때 가경 황제 시대의 고관이었던 해서가 정치의 평안을 황제를 꾸짖었다가 파직당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해에서 매 황제라는 것인데 이때 모택동 측에서는 그것이 바로 여산 회의를 얼마 전에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산은 상당히 중국 당사에서 여러 번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여산에서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팽덕회가 거기서 달라들었어요. 모택동이한테. 자기 나름대로는 좀 짜서 갔습니다. 몇 사람이. 이번 기회에 그냥 모택동 주석을 완전히 권력에서 축출해버리자. 근데 요놈을 빗대가지고 해서라는 글을 쓴 것을 그 여산회의를 빗대서 한 것 아니냐. 그래갖고 모택동 측에서 요놈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에요. 이렇게 꼭 중국 공산당에서 뭘 할 적에는 문학 작품을 빗대서 무엇으로 비판을 하거나 어떤 신문에 난 것을 또 이렇게 끄집어다가 비판을 해서 이렇게 이 얘기 문제를 삼대요. 어떤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5년에 내가 나오네요. 모택동이 국경을 떠나서 사계로 갖고 와니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경관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굉장히 내가 좀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여러만 읽어보면 그동안의 경과를 딱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한문이 좀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은 한문들을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냐? 참담했죠. 3년간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 한 10년간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당하고 특히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그 시대에 유학 우리가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장소가 지금 유교 문해지 아닙니까? 유교의 문물, 역사 문물도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사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공부하고 받드는 공자님은 굉장히 좀 부조화지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 양반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렵게 성장하시고 태어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학문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적어도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내가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인을 실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어디 그 가까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공자님 하신 말씀이야. 그러나 적어도 학문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만큼 자기 학문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는 양반이야. 대신요, 그렇게 자기 학문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야, 나한테 와서 공부를 하려면 정당한 값어치를 내고 배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뭐 하루만 들고 와서 그냥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나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 공자님 생각이에요. 그게 부르주아지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공부하고 그냥 뭐 다 똑같이 차별 안 할란다. 이렇게 했으면 되지. 그 양반은 그걸 안 했다니까요. 나한테 어떻게는 학체를 더 내. 내가 저놈하고는 나하고 학문 수준이 달라. 야, 그냥 돈이 없으면 저놈한테 가서 배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자님이.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공자님이 자기 학문에 대한 프라이드는 그렇게 갖고 있었고 나한테 공부를 하려면 정당한 학체도 내야 되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체주가 있어. 저놈이. 그런데 돈이 없어. 야, 너 재주는 있지만 돈이 없어? 나 돈 없는 놈은 안 가르쳐야. 저리 가. 무료 학원으로 가라 임마. 절대 그러시지 않았어. 만일에 그랬으면 오늘날 공자님이 없어. 네. 그런데 돈이 없어. 집안도 찢어지게 가라네. 그 당시에 제일 천대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부주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백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자식들도 더군다나 그냥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한 집안에도 재주가 있으면 와서 나한테 배워라. 요즘 말로 장학생으로 차별 않고 가르치셨어. 그런데 묘한 것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 사성에 들어가고 공무 10철에 다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제대로 자기 부모한테 돈을 타가지고 학비 제대로 내고 공부하고 철 따라서 공자님 옷도 맞춰드리고 이런 사람은 그 사성이나 10철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인류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또 같은 일이 있지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72페이지 72페이지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아주 참담했는데 나중에 1978년에 중국 공산당 제11차 전당대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제11기 삼중전회라고 합니다. 줄여서 중국 회의는 이름이 기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복잡해. 그러니까 줄여서 외워도 됩니다. 제11기 삼중전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때는 이미 모택동이는 죽고 78년이니까 이제 등소팽이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완전 장악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등소팽이의 권력이 서서히 기반을 굳혀갈 때입니다. 그때 그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정식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의냐? 모택동 주석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 데까지의 과정에 미친 공로 대단하다. 그 양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아주 딱 인정을 했어요. 당 공식 문헌에. 그러나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끼친 이 해악,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 발전에 끼친 해악은 우리 중국을 20년 이상 후퇴시켰다. 만일에 문화대혁명이 없었으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훨씬 더 발전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전부 파괴. 그래서 공자님 사당도 전부 그때 파괴되어 봤다니까요. 공자님 사당도. 저 양반 부르주아지다 뭐예요. 저는 부르주아지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지 잔재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잔재는 역사에 의해서 이거 흔적을 없애버려야 된다. 마치 진시황 때 분서 계류했던 것처럼. 그래갖고 막 윤정을 사방까지 다니면서 다 꼭대기로 파풀고 불질러고 그래갖고 공묘에 가서도 그때 없어졌던 것이 많답니다.
만일 그때 파괴되지 않고 있으면 지금보다도 공매가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좋은 건축물이 나고 있고 할 텐데 그때 많이 파괴됐다 합니다. 현지 가이드가. 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1966년 8월 18일부터 이 사이에 북경에 몰려와가지고 모택동을 접견한 전기계 홍위병이 1,300만이었다. 그렇게 딱 불을 질러 놓고는 모택동이가 이제 북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홍위병들이 이제 모택동 주석을 아련하냐고 그냥 전국에서 북경으로 몰려들어요. 그 숫자가 1,300만이었답니다. 1,300만이면 어느 정도 숫자인가요? 지금 경기도 인구하고 같아요. 서울은 천만 가지가지 하니까 경기도가 좀 더 많거든요. 경기도 인구만큼 된 전국의 청년 학생 홍위병들이 북경으로 몰려 들어가가지고 모택동 주석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래갖고 우리한테 격려의 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란을 일으켜보니까 전국을 다녀버리면서 모든 관공서가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도 이제 역할을 못했어요. 홍위병 때문에. 하여튼 이 완장차고 낯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못해봐. 그래서 행정에 완전 공백이 와버렸고요. 그때 유일하게 그나마라도 딱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기관이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결국은 무서운 때예요. 나중에 모택동이가 자기 목표를 달성했어. 이 정도. 그래서 저놈들 숨통을 내가 다 끊어놨어. 야, 더 이상 난리가 나면 국가가 더 이상 혼란이 빠져. 야,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임표한테 지시를. 임표가 권력을 중국 인민해방군을 딱 쥐고 있거든. 임동지 이제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그래가지고 인민해방군이 전부 싹 조용하게. 축하를 들고 다니니까 무섭죠. 그렇게 해서 다시 평온하게 만들지 않던가요? 이렇게 중국 공산당사를 공부해보면 이 모택동 주석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 권모술수를 자유자재로 행사하는 뛰어난 정치가에 의해서 한 시대가 풍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선평이 끝까지 그건 과라고 얘기했죠. 정선평이가요. 그냥 복권을 시켜주려고 해도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문화대혁명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또 항목을 보내고. 글 안 해. 다음에 가 얘기해 줄게. 일단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